월세로 돌려. 월세 차라리 할게. 전세를 거치지 않고 자가를 마련하신 경우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는 게 그 얻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전세 제도 폐지되면 내 보증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제도 폐지에 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원희룡 장관 발언 이렇습니다. 전세 폐지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셨죠. 전세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 해온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 수명을 다했다. 전세가 역할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한 얘기가 제가 조금 걸려서 전세제도라는 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목돈을 빌린 것인데 갚을 생각 안 한다는 게 황당한 이야기다라고 하셨는데요. 원희룡 장관님, 임대인분들이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을 안 갚으려 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건 좀 너무 억울한 얘기신 것 같아요. 임대인분들이 임차인들의 돈을 안 갚으려고 하겠습니까? 다 갚아주려고 하고 원하는 시기에 나가겠다고 하면 맞춰서 보내주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아주 일부의 몇몇 소수의 전세 사기꾼들과 모든 선량한 임대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얘기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전달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큰 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세입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 이슈가 터졌다고 해서 이걸 폐지하겠다니 너무 좀 성급한 발언이 아닌가. 지금 서울 전세 주거 비율이요 25% 이상이에요. 한 4분의 4명 중에 1명은 전세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 없애겠다고요? 어떻게? 이건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 쌀밥을 먹고 있는데 평생 쌀밥을 먹고 살았는데 어떤 특정한 기간에 그 생산된 쌀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먹으면 어디가 아파, 안 좋아. 사람들이 막 아파서 고생하고 병나고. 그러니까 야, 쌀밥 그동안 쌀 많이 고생했다, 많이 먹었다. 이제는 쌀 먹을 거는 끝난 것 같아. 이제 빵 먹자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지금 이 기간 동안 잠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한 것이죠. 전체 시장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야지 현재에 맞춰서 시장을 전체를 움직이겠다? 이거 너무 잘못된 생각이라는 매우 위험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 보자고요. 우리 전세 그 가격 지수와 변동률인데요. 현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서울의 그래프예요. 경기도,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방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보세요. 지금 최근에 그 전세 가격의 하락이 폭이요. 2000년도 들어서 가장 크고요. 그 기간도 가장 길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사태가 났을 때 전세 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지금보다 훨씬 덜했고 기간도 짧았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했고 그 기간도 꽤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금리 때문에 발생한 거죠. 전세와 매매가가 동반 하락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여파가 이 전세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전세 제도를 폐지하면 누가 좋을까요? 누가 이걸 원할까요? 임대인들이 원할까요? 네, 임대인들 원합니다. 원해요. 지금은 원해요. 왜 원해요? 사기꾼 소리 듣기 싫거든요. 사기꾼. 임대인분들이 사기꾼입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 시장의 분위기가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모든 임대인들이 다 보증금을 반환하기 힘든 임대인들은 다 사기꾼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시장의 시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선량한 임대인들 많고요. 임차인분들 최대한 배려해 주려던 마음씨 좋은 임대인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일부의 소수의 전세 사기 사건이 지금 전체적인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었고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그래 차라리 월세로 돌려. 월세 차라리 할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없애는 거 반기겠습니까? 시장이 너무 혼란이 클 텐데. 그럼 임차인이 원할까요? 전세 제도를 선택한 건 누구예요? 임차인이에요. 전세를 들어가신 거 임차인입니다. 임차인분들 보고 매매해야 되는데 왜 매매하지 말고 전세해?
임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스스로 선택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임대가 전세 거래량이 월세에 비해서 비중이 높아가지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요. 그럼 뭡니까? 임차인분들도 전세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월세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고 이제 금리도 내려가고 있으니까 부담도 줄고 있고 전세 가격 떨어지기까지 했으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좋으니까요. 임차인들도 전세를 원해요. 아무도 원하는 사람이 폐지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지금요. 정부? 정부가 원하겠죠. 골치 아프거든요. 전세 사기 골치 아프고 전세 제도라는 게 사인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어떻게 관리하는 거 컨트롤하는 거 어렵고 까다롭고 좋은 더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 머리가 잘 안 나오니까 지금 제도를 없애버릴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방법이죠. 지금 이 제도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지만 우리나라 특성이 지금 우리 서민들의 주거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 끌고 온 것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한 방에 폐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자, 지금 우리나라의 주거 시장이 어떠냐면요. 이 OECD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 38개 회원국 중에서 소득 대비 주거비가 가장 저렴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훨씬 떨어지는 곳들도 우리보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슬로바키아 이런 데도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고 뉴질랜드, 덴마크 이런 곳들은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높죠. 영국도 상당히 높고요. 캐나다, 일본 다 주거비 부담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주거비 부담이 저렴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전세 때문이죠. 매매도 부담이 있지만 이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동안 이번에 지금 특수한 사례를 빼고 지금 한 1년 사이에 전세 금리가 폭등하면서 전세 이자 부담이 늘어난 이 시기 빼고는 굉장히 저리의 대출을 활용해서 좋은 집에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전세의 어떤 주거 안정이 여기서 나온 것이고, 사실 대도시, 서울이라든가 이러한 대도시들의 사실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4분의 1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25% 이상이에요. 그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어떤 전세라는 걸 활용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서 전세를 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담이 많이 낮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전세제도 폐지하는 거 임차인분들도 별로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세는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보시면은요. 전세를 거치지 않고 자가를 마련하신 경우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주변에 이제 아이 키우고 있는 친구들, 지인들 중에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중에서 전세에 거치지 않고 바로 내 집 마련했다는 분 과연 몇 분이나 계시냐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이 전세를 활용해서 내가 목돈이 조금씩 쌓이면 쌓고 쌓아서 이 전세를 가지고 더해서 그 자금을 더해서 매수를 하시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전세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비 때 부담이 낮으니까. 그죠?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60-70% 이상이 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고 그것은 바로 전세라는 어떤 보증금, 전세 보증금도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도 부동산 자산이 전세 보증금이라는 걸 통해서 상당히 거기에 부동산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전세라는 것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임대인분들은 아까 그냥 목돈을 이자 없는 목돈을 쓴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대신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전세금, 매가 7억이면 전세금이 3억이면 그 3억에 대한 비용을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다 낸다는 겁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임차인분들은요. 전세자금 대출형 시 저리의 이자를 내요. 하지만 저리의 이자를 내고 안정된 주거를 하고 계약이 끝나면 손실 없이 전세금 반환을 받고 나갑니다. 서로 다 윈윈하는 역할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주거 사들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징검다리해서 매수로 갈아타시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전세자금 대출 없이 목돈을 소유한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목돈을 소유하신 분들
이런 임차인분들은 보증금 그냥 아무런 대출 비용 하나 발생하지 않고 그냥 보증금 내고 몇 년간 자가처럼 살다가 퇴거할 때는 그 돈 고스란히 받아서 나가시게 되죠. 매우 안정적으로 자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저장고를 갖고 있는 거죠. 목돈을 전세보증금처럼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자가 마련으로 이어가는 징검다리 역할, 주거사다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 무조건 월세 살아야 돼요. 무조건 월세죠. 목돈이 있어도 못 써요. 월세 살아야 돼. 다달이 높은 월세 부담을 해야 되고 지속적인 자금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매매로 갈아타면 돼. 이게 왜 안 되는 줄 압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이 왜 매매 안 갈아타요? 그분들이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로 갈아타는 순간 주거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5억으로 신규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데 5억으로 내가 제 집을 살려고 하면 그것보다 못한 곳에 집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전세 사는 게 더 좋아. 주거의 질이 난 더 중요해. 이런 분들이 전세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거의 질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서민 주거 안정도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전세 제도 자체보다요. 이게 더 문제예요. 전세자금 대출. 이게 더 문제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과거에는 그렇게 많이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조건도 까다로워. 대출을 해주는 조건도 까다로웠고 금리도 높았잖아요. 과거에는요. 근데 이게 언제 커졌냐? 2009년 이때 언제죠?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전세 가격이 폭등을 했어요.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아. 겁나고 무서우니까. 그러면서 또 보금자리 주택 나오니까 이제 나 좀 더 무주택 유지하면 강남 반값 아파트 받을 수 있어.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전세를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그때 지금같이 임기응변으로 대응한 거죠. 이명박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모 늘려줬어요. 많이 늘려줬어요. 2억 이렇게 넘게 늘려줬고 대출금리 대출금리 완화해주고 자격 요건 무주택 세대주여야 됐던 거 이런 것 기간도 다 제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전세 대출에 대한 규모가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뭐 이명박 정부가 그런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 똑같죠. 저금리 시대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전세 대출은 더욱 일반화되게 됩니다. 전세 대출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 돈 있는 분들도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뭘 사. 그리고 저리의 전세 대출을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서민 주거 지원이라는 어떤 취지가 무색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점으로 발생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때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전세 대출을 활짝 열어줬던 정부나 그리고 부담 없이 전세 대출을 막 내줬던 금융권이나 책임 없습니까?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오롯이 지금 임대인한테 지우는 듯한 이러한 문제점,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대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쉽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 볼게요. 자, 전세자금 대출에 활용한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아파트에 제가 지금 실거래된 전세 거래 내역을 갖고 온 거고요.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지금 띄워놓은 겁니다. 지금 보면은 월세 같이 있으니까요. 여기 지금 현관펜 칠해되어 있는 곳들이 그러니까 월세, 반전세, 반월세식으로 거래가 된 거죠. 3억에 95만 원, 1억에 160만 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어요. 매물에도 1억에 170만 원, 1억 5천에 160만 원, 2억에 300만 원, 130만 원 이렇게 지금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략 보면은 제가 보니까 한 4억 5천이면 전세로 들어갈 수는 있는 지금 상태인 것 같아요. 대략. 그러면 자, 내가 4억 5천에 전세로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보는 거예요. 4억 5천에서 70%만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요. 3.5% 금리를 적용받고요. 그러면 보증금 내가 내야 되는 돈은 70%를 제외한 30% 1억 3,500만 원 내 돈 들어갑니다. 그리고 월 70%에 대한 전세 대출 3억 1,500만 원인데 요거에 대한 대출 이자가 월 92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3,500 내 돈 넣고 92만 원 월세 따박따박 내면 전세자금 대출 활용하는 게 지금 그 얻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1억에 160만 원씩 낸대요. 여기는 3억에 91만 원 낸대요. 별 차이 없네요. 당연히 전세 대출 활용하는 게 낫잖아요.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금리가 내려갈수록 사람들이 전세로 거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월세가 또 전세가 훨씬 더 좋아지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 규모와 기준을 축소를 하게 된다면 전세 대출을 이렇게 활용하셨던 임차인들의 주거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하락하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 시장에 좀 혼란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무조건 막 그냥 막 확 줄여서 한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순차적으로 찬찬히 접근해야 되는 문제다. 이 얘기를 드리고요. 정말 전세 제도를 폐지하고 싶은 것인지 묻고 싶은데요. 부동산 시장에 대혼돈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뭐 어떤 것들 막 적었어요. 근데 적다가 지웠습니다.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얘기를 하려니까 적어놓고 얘기하려니까 너무 답답해서 지웠는데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벌써 부동산 커뮤니티에 그런 얘기 올라옵니다. 임차인분들이요. 전세 제도 폐지되면 내 보증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입자가 전세가 안 들어올 텐데 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들이 올라온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돈 보증금 못 돌려받을까봐 벌써부터 불안해지시는 거죠. 물론 이 전세 제도를 뭐 폐지를 하려고 해도 순차적으로 하겠죠. 기간을 두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순차적으로 하는 와중 속에 그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은 의미 없어지는 제도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반전세 반월세로 하다 보면 점점 전세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추진하시던 분들이 이미 없거나 자리에 없거나 국회의원이 돼 있거나 아니면 정부가 바뀌었겠죠. 그래서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지만 어쨌든 만약에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분들 당장 보증금 반환에 불안하죠. 임대인분들 이거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데 역시 지금 내 자금이 안 되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몇 억씩 자금 들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출을 쓰거나 자금을 끌어오거나 해서 해결하겠죠. 근데 그래도 안 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매로 처분해야 돼요. 아니면 경매로 넘어가요. 부동산 시장에 대혼란이 올 겁니다. 임차인분들은 임차인대로 또 지금보다 더 심한 전세 사기 이상의 이슈들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이유가 더 문제예요. 그 이유가 더 문제라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냐? 전세가 없다면 월세 폭등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미국,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지금 미국 뭐 뉴욕이라든가 그러니까 캐나다, 밴쿠버 그리고 뭐 호주, 싱가포르 이런 곳들이요. 월세 폭등에서 난립니다. 공급 부족하고 수요는 느르고 원자재가 뭐 올라가고 이러면서 이 월세 임대료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3평짜리 고시텔 싱가포르에게요. 월세가 32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홍콩에서 기업들이 그 몰려온 탓이라고 하는데 주택 임대료 상승률이 세계 1위인 곳이 지금 싱가포르이고요. 호주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1% 미만 공실률이 임대료가 급등을 하고 있고 뉴욕은 소득의 70%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70%요. 300만 원 내가 3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 다 월세로 내고 있는 거예요. 생활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맨하튼 아파트 임대료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하겠죠. 자, 왜 그렇게 될 거냐? 지금 우리나라의 공급 물량을 보세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공급 부족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요. 서울 입주 물량 지금 입주 물량 지금 굉장히 부족하죠. 이것보다 더 부족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하려던 것들, 입주하려던 것들까지도 지금 공사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것보다 더 적어질 수도 있다고요. 수도권 아이고,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전국 너무 부족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부족한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와 매매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요. 24년, 5년 되면 매가 전세가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오르고 전세가 없어진다. 월세가 된다면 더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잠깐 짧게 얘기하고 싶은 거. 전세보증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두는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전세제도를 없애겠다는 것과 뭐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까? 아니, 임대인들이 그 돈을 갖다 가만히 받아서 현금을 들고 거기다 넣어놓을 거라면 전세를 왜 내요? 그럼 차라리 내가 그거 뭐 보관해 놓을 걸 가지고 차라리 월세를 돌리겠죠. 부분만 일부만 그 에스크로에 담아놓고 나머지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면 그럼 반전세 주겠죠. 반월세 주겠죠. 의미가 없다고요. 이거는 될 일이 아니고 이미 시범 사업 했다가 안 된 거잖아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이제 정리할게요. 스스로의 힘으로 균형을 찾아서 움직여 갑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균형이라는 건 시장이 자연스럽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지금 시장 원리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뭔가 했을 때 전세자금 대출 막 열어주고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뭔가 했을 때 문제가 오히려 더 발생한다는 거예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필요에 따라서 나는 집을 살 거야. 집값이 오를 거니까. 난 안 사.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사? 난 전세 살 거야. 이러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서 포지션에서 각자 선택해서 그것들이 시장에 서로 이가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다가 매가가 올라가고 매가가 올라가면 전세 사시던 분들이 아니구나. 매매 빨리 해야겠다. 매매로 갈아타고 그러다가 또 시장이 또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또 전세 가고 이러면서 전세가 올랐다 매매가 올랐다 같이 올랐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번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주거의 어떤 우리 자체 주거의 부담을 조금 낮춰가면서 전세를 통해서 시장의 균형을 맞춰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강제적으로 없앨 수는 없죠. 그리고 전세는 4인 간의 거래인데 이걸 정부가 강제적으로 개입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컨트롤도 되지 않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수록 점점 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어떤 시장 급락 상황,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면 이럴 때는 임대인들에 대한 DSR 규제를 좀 풀어준다든가 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좀 지금 이렇게 급락한 어떤 부분만큼 원래보다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열어줌으로 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 땐 구제 방안 좋은데 이거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선행돼야 되는 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주고 돌려받는 겁니다. 그거 안 됐을 때 이거 해야 되는데 그거 그 전에 막을 수 있는 걸 다 문제를 일으켜서 그 다음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안전한 전세보증금 반환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모두가 원하는 것이고요. 임차인분들은 그것만 잘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서로 상생하고 잘 도와가면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걸 협의하면서 갈 수 있는 걸 적으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정부의 지금 정책들이. 그리고 이 전세제도가 지금 컨트롤 잘 안 된다면 조금 더 투명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면 투명한 관리하면 되죠.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그런 대안들 마련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임대차 3법을 뭐 어떤 식으로 선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안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세 보증보험에 대한 확대 이거 다 하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지금도 뭐 은행에서 질권 설정 이런 거 해서 하니까 사실 보증금 반환 받는데 문제 되시는 경우가 그 어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임차인분들은 이런 것들만 잘해도 충분하게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뭔가 하는 것보다는 순리에 맡기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앞으로 금리가 인하하고 월세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전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씩 안정이 돼가고 있고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공급 부족이 도래하는 그 시점부터는 전세 가격은 내년 이후엔 상승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기존에 올랐던 것보다 더가 아니라 바닥에 내려와 있는 이 가격에서 꾸준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런 논의가요,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지금 여러 상황들 속에서 아주 특수한 시점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인데 현 상황 속에만 집중해 있어서 전체 큰 틀 안에서 지금 상황을 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요 문제 하나 해결하겠다고 전체 시장을 다 망가뜨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장 전체를 보는 눈을 가지고 이 시장을 좀 정책들을 좀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전세 제도 폐지에 대한 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터지고 있고 이야기거리 나오고 있지만 우리 각자 자기 할 일 잘하고 자기가 지금 가던 길 꾸준하게 그냥 차분차분 가시면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